내 남편 송위안. 술에 절고 담배에 찌든 남편으로서 오독이 전부 다 있어. 그 모든 걸 나에게 퍼부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난 죽는 게 두려워. 겨우 이혼 숙려 기간을 넘겼는데 이제 곧 완전히 그와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지만 혼인신고소 직원들은 10개의 사원을 허물지언정 한 거니 한 건을 깨지 않는다. 억지로 프린터가 고장났다고 하더라. 이혼할 수 없다면 그럼 내가 하자. 배달원이 문 앞에 왔을 때 나는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배달 왔습니다. 나는 문틈으로 반쯤 몸을 내밀었다. 배달원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든 배달 음식을 내게 건넸다. 아, 맞다. 손님께서 부탁하신 목욕통입니다. 확인해보세요. 문제없는지. 그가 말하며 뒤에 가려져 있던 통을 드러냈다.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가방에서 100위안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50위안은 통갑이고 나머지 50위안은 수고비야. 배달원은 기쁘게 돈을 받고 떠났다. 화장실 문을 열자 자극적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내 남편 송위안이 타일 위에 쓰러져 있었다. 나는 송위안을 사랑했다. 혹은 사랑했었다고 해야 할까? 첫 만남. 그는 잘생기고 재미있었다. 성숙하고 완벽하게 내 이상형과 일치했다. 그는 마치 누군가 내 마음을 엿들은 것처럼 내 취향에 맞춰 빚어낸 연인이었다. 나는 불안했다. 이게 함정일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우리는 연애 장기전을 시작했다. 우리는 꼬박 5년을 만났다. 그는 여전히 나를 깊이 사랑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거짓된 사랑에 속아 그의 교묘한 함정에 뛰어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가 영원히 그 다정한 모습일 거라고. 그런데 내가 임신하자 그는 바로 성격이 변했다. 송위안이 처음으로 나를 때렸다. 내가 임신 6개월째 되던 날 그가 한밤중에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서 내가 침대에 누워 자는 걸 보고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침대에서 끌어내렸어. 그리고 따귀를 때렸지. 넌 매일 내 걸 먹고 내 걸 마시면서 내 걸 쓰면서 나는 밖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넌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마시면서 아무 일도 안 하잖아. 그때 처음으로 그의 진짜 모습을 봤어. 다음 날 송위안이 무릎 꿇고 나에게 용서를 빌었어. 어젯밤은 그냥 취한 거였어. 한 말은 다 죄송한 말뿐이었어. 내가 고칠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나는 그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은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거든. 우리 아빠가 엄마를 폭행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말했어. 그것들이 그냥 취중 진담이 아니라고도 생각하지 않아. 난 술 취하면 진실이 나온다는 말만 믿어. 가해자는 절대 뉘우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혼을 요구했어. 그러자 송위안이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을 모셔왔어. 부모님은 내 온몸의 상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 입을 열자마자 첫 마디가 마음을 바꾸라고 설득하는 거였어. 아빠는 다들 그렇게 산다며. 그냥 따귀 한 대였을 뿐인데 그렇게 야단칠 일이냐고 했어.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내가 어릴 적에 내가 내 엄마 때린 게 적었냐. 엄마도 내가 오버한다고 하셨어. 너도 다 큰 사람이 임신까지 했는데 이혼을 하겠다고? 내가 창피한 줄 모르면 나라도 창피해. 내가 이혼해서 내가 망신당하게 하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은 내 가슴에 박힌 날카로운 칼과 같았어. 정확하고 또 깊었다. 나는 굴복했어. 두 번째 가정폭력은 내가 임신 7개월째였을 때였어. 송위안이 나를 때려서 조산했어.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조산된 아이는 사산아였어. 게다가 아들이었어. 그래서 그는 매일 병실에서 나를 주먹과 발로 때렸어. 이 쓸모없는 년아.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너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넌 아들 하나도 낳지 못하냐. 너 송가의 대를 끊으려는 거냐. 내 탓이야. 물컵이 내 관자놀이를 마쳤다. 만약 그때 내가 병원에 없었다면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다. 나는 그와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가 와도 내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있어. 송위안다가 나를 때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가정폭력이라고 했다. 그를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무거운 경고도 할 수 없었다. 기껏해야 훈계 몇 마디가 전부였다. 왜 결혼만 하면 아무리 심한 폭행을 당해도 가볍게 가정폭력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될 뿐이야. 그래서 난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 주먹과 발길질을 견뎌냈다. 긴 이혼 숙려 기간도 참았다. 끝없는 모욕도 견뎌냈다. 나는 이제 해방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이혼 담당자가 프린터가 고장났다고 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혼하기 위해 부모님과 완전히 등을 졌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었다. 설마 정말 평생 송이한다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 담당자는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했다. 젊은 부부가 재주 있고 아름다운데 차라리 잘 지내는 게 낫다고 그 순간 말했다. 송이안이 얼마나 능글맞게 웃었는지 그는 이혼하려고 해도 어쩔 건데라고 웃는 것 같았다. 나는 영원히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이번에는 송이안이 술을 많이 마셨다. 더 세게 때리면서 넌 내 아내야 라고 했다. 내가 널 죽이지만 않으면 원하는 대로 때려도 된다고. 어쩌다가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나는 더 이상 그와 이렇게 평생을 얽히고 싶지 않았다. 이혼할 수 없다면 그럼 사별하자. 취기가 올라와. 화장실에 쓰러져 취한 송이안. 나는 손에 든 칼을 꽉 쥐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한 칼에 그의 심장을 찔렀다. 송이안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죽기 전에도 그의 눈은 원망에 가득 차서 나를 보았다. 마치 어떻게 감히 반항하냐고 항의하는 듯했다. 어떻게 감히 그를 죽였느냐고. 내 눈물이 무의식적으로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안 무서울까? 살아서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럼 죽여버리자. 나는 아주 냉정해. 나는 절대 송이안이라는 쓰레기를 죽였다고 해서 감옥에 갈 수는 없어. 나는 이미 그에게 내 인생의 전반을 망쳤어. 절대 이 짐승에게 후반까지 망칠 순 없어. 그저 아무도 송이안을 발견하지 못하기만 하면 내가 죽였다고 하면 되는 거지. 나는 그를 욕조 안에 밀어넣었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과산화수소는 사람의 DNA를 파괴할 수 있어. 하지만 약국에서 사면 쉽게 이상하다는 게 들킬 수 있어. 하지만 표백제는 다르지. 집에 항상 두는 것도 DNA를 파괴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처리한 후 화장실은 완전히 새 것처럼 보였다. 누가 와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거야. 돼지는 잡식동물이야. 배고프면 뭐든지 먹어. 나는 돼지우리 밖에 서 있었다. 안에 돼지가 깨끗이 먹는 것을 냉정하게 바라봤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늘이 어두웠다. 알 수 없는 감정에 물든 냉정기가 지나가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살인은 매우 무거운 일이야. 손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느낌은 사람을 미치게 해. 아마도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야. 나는 지역사회 뉴스를 켰다. 거기에 어떤 큰일이 났는지 보려고. 헤드라인은 결혼 등록 담당자였다.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매인으로 선정되었다. 사진 속 중매인의 모습을 알아보았을 때 내 심장이 마구 뛰었다. 바로 그때 민정국에서 프린터가 고장났다고 말한 그 직원 때문에 증서 발급을 거부했던 직원. 프린터가 전혀 고장나지 않은 게 뭐야. 10개의 절을 허물어도 한 거니 혼인은 깨지 말라는데 그게 뭐야. 그가 이것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한 게 뭐야. 자신이 이건 좋은 마음이라고. 내 가슴이 격하게 출렁였다. 숨이 막힐 뻔했다. 가장 아름다운 중매인 자아오신 선의의 거짓말. 100여 쌍의 위기에 처한 결혼을 구했다. 내 눈을 찔렀다. 내가 그때 남편을 죽여서 살아남으려 한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분명히 나는 송원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분명히 내 손도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됐는데. 버포성이 요즘 직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 시에서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중매쟁이로 뽑혔기 때문이야. 또 지역 뉴스에 인터뷰도 나왔어. 인터넷에서는 그가 프린터 고장 났다며 인터넷이 안 좋다는 등 선의의 거짓말로 이혼을 거절한 행동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고 있어. 그중 비난이 많아. 그들은 그가 권력을 남용한다고 욕하고 그를 미친놈이라고 욕해. 가짜 선이라며 무시해.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들이 견문이 좁기 때문이야. 이혼이 뭐가 좋다고. 내가 이혼하면 내 부모님은 어떡하라고. 그들이 너를 힘들여 키웠는데 결국 내가 이혼해버리면 그들이 늙어서까지 웃음거리가 된다고. 내가 이혼하면 내 아이는 어떡하냐고. 가정에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얼마나 매정한 여자야.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냐고. 또한 그 남자가 나중에 만나는 여자가 자기 아이를 학대할지도 모르는데 결혼은 여자의 운명이라고. 누구랑 결혼하든 결혼은 결혼이라고. 이 사람과 이혼해도 다음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시간도 들고 힘도 든다고. 설마 이혼한다고 더 조건 좋은 남자를 찾을 수 있겠냐고. 내 생각에는 오직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놈만이 매일 이혼을 생각한다고. 내 말은 요즘 여자애들이 너무 예민하다는 거야. 작은 일에도 이혼하자고 떠들어. 그렇게 떠드는 꼴이란. 내가 그때는 어느 부부가 부부 사이에 이렇게 싸우며 살지 않았겠어. 요즘 젊은이들은 철이 없어.
다행히 경험이 많은 이 아줌마가 있어서 선의의 거짓말로 그들을 말렸어. 장호신, 또 누가 너한테 물건 보냈어? 동료가 손에 든 그걸. 제법 묵직한 봉투가 가짜 호신의 품에 쑥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퇴근했다. 그는 바로 들고 집에 갔다. 집에 도착해서야 열어보려고 했다. 봉투는 아직 열지 않았다. 가짜 호인은 이것이 감사의 표시라고 확신했다. 그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갓 나온 마오세왕이 들어있었다. 나중에는 한 주 내내 계속 보내왔다. 정말 그가 입맛을 즐기게 해주었다. 한 달 후, 경찰이 그의 집문을 두드렸다. 그에게 자신을 기억하는지 물었다. 송이안이라는 남자를 본 적이 있냐고. 그 남자가 왜요? 그는 먼저 사실대로 대답했다. 마지막에야 용기를 내어 그가 실종되었냐고 물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에게 복수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송이안의 피로 마오세왕을 만들었다. 그걸 전부 그 중매쟁이에게 보냈다. 그 덕분에 나는 마지막 살인 증거를 깨끗이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지 못했다. 송이안이 나 몰래 10만 위안의 도박 빚을 졌다는 것을. 그는 상대방과 이 기간에 갚기로 약속했다. 상대방은 송이안이 오지 않자 송이안이 돈을 가지고 도망갈까봐 바로 신고를 선택했다. 뜻밖에도 경찰이 송이안의 실종을 알게 되었다. 경찰이 집에 왔을 때 나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당신 남편이 그렇게 오래 사라졌는데 당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신고한 사람은 심씨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내 표정은 차가웠다.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각자에게는 개인 사생활이 있다. 나는 남편을 매우 사랑한다. 그가 나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면 나도 그의 선택을 존중할 뿐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로서 그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는데 그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지 않나요? 아니면 부부 관계가 사실 매우 나쁜 건가요? 이웃분들 말로는 송이안이 너를 가정폭력한대. 조사하러 온 왕 경관이 협박하듯 묻더라. 내 말이 맞아. 우리 부부 관계는 좋지 않아. 그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면 난 오히려 안도할 거야.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야? 이때 내 말투가 좀 거칠어졌다. 마치 도발당한 것처럼. 나와 송이안의 관계가 좋든 말든 그가 사라진 것과는 전혀 상관없잖아. 말을 마치고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사이버 경찰 관리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에 얼굴을 맞을 뻔했다. 순간 어쩔 줄 몰라 코를 만졌다. 그 옆에 있던 경찰이 못마땅하게 말했다. 선배님, 왜 자꾸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세요? 주리 씨가 그냥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송이안이 사라지기 전 상황을. 그런데 선배님은 좋은 말은커녕 결국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가서 물어봐도 분명히 상대방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왕경관이 못마땅한 듯 그를 한번 노려봤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나는 이게 돈을 가지고 도망친 사건이 전혀 아니라고 의심해. 바로 살인 사건이야. 선배님, 증거라도 있나요? 몇 년 더 해보면 알게 돼. 이게 베테랑 형사의 직감이야. 나는 도어스코프를 통해 그들의 모든 동작을 관찰했다. 그가 나를 의심하고 있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 범죄자에 대한 예리한 직감을 가졌다. 범죄자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는 이미 자신의 직감으로 나를 주목하고 있었다. 이 점은 그가 방금 나를 자극하려 했을 때, 내가 더 많은 약점을 드러내도록 할 때 이미 내게 간파당했어. 나는 심지어 의심한다. 그가 이미 내가 어두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의 있었다는 모든 것을. 행동을. 대문 앞에서의 이 연기는 단지 내가 이에 당황하여 스스로 혼란에 빠지길 바라는 것뿐이었다. 그들의 다음 조사를 쉽게 하려고. 역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는 이런 문제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 나는 심지어 은연중에 예감했다. 머지않아 우리는 다시 맞서게 될 거야. 역시 내 예상대로야. 이 일이 있은 지 겨우 사흘이 지났는데 왕 경관의 전화 한 통. 나를 경찰서로 불렀다. 우리는 이미 대출 후 잠적 가능성은 배제했어. 일단 송원 씨는 실종으로 간주하기로 했어. 그가 빌린 그 10만 위안은 아직 카드에 있어. 손도 안 댔어. 주변 CCTV에도 그의 모습은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를 실종으로 보기로 했어. 내가 사는 곳은 구시가지야. 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CCTV 영상은 일주일마다 자동으로 덮어쓰기 돼. 지난주 CCTV 영상은
나는 그저 아무 감흥이 없었어. 그냥 경찰이 그 돈을 송원의 카드에서 돈을 빌린 그 불쌍한 놈에게 보내주길 바랐어. 어차피 이건 송원이 내 몰래 밖에서 친 도박 빚이니까. 나는 그를 대신에 갚을 의무가 전혀 없어. 이 빚들을 부담하는 것. 왕경관은 다소 좌절한 기색이었어. 지금까지도 그는 내 입에서 어떤 허점도 찾아내지 못했어. 게다가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고 모든 것은 그저 그의 직감일 뿐이었어. 그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 그는 나를 경찰서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어. 내가 잠시 실수한 것처럼 말했지. 그가 정말 실종된다면 오히려 나는 훨씬 편해질 거야. 적어도 매일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신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는 것, 가능하다면 나는 차라리 그가 평생 실종되길 바랐어. 왕경관은 아마 내가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했나 봐. 그는 항상 사건의 진실을 쫓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이전에 썼던 여러 강경한 수단을 떠올리니 아무래도 내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나에게 밥 한 끼 사서 사과하려고 했지. 그런데 경찰서 대문을 나서기도 전에 짜증나는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어. 야, 왕형. 다들 일하느라 바쁜데 너는 참 좋겠다. 피해자랑 밥 먹을 여유도 있네? 일하러 온 건지 아니면 작업하러 온 건지. 익숙한 그림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 흉측한 얼굴을 보며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주먹과 발길질을 당했다. 칼을 들고 협박할 때는 나는 방에 숨어서 신고했다. 경찰이 왔을 때 송원이 손에 든 칼은 아직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방금 요리하고 있었다고 둘러댔다.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불평했다. 어째서 매번 나를 출동시키는 일이 다 이런 시시콜콜한 사소한 일이야. 송원이 해해 웃었다. 능숙하게 상대에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넸다. 이런 행동들은 그들이 사적으로 매우 친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공평과 정의를 상징하는 경찰복을 입고 대의에 당당한 표정을 짓고 한쪽 눈을 감고 모른 척하기로 했다. 바로 이를 얼버무리기 시작했다. 능신 씨, 당신은 폭행을 당하는 동안 반격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건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가정불화,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 나는 납득할 수 없다. 그는 송원을 입말로 몇 마디 꾸짖었다. 돌아서서 그냥 가버렸다. 송원은 거리낌이 없어졌다. 나를 더 심하게 때렸다. 내 머리칼을 꽉 움켜잡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유호는 나와 어릴 적부터 함께 놀던 형제야. 내가 그가 너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냐? 유호가 나를 알아보았어. 이게 동생 아내가 아닌가?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서까지 오게 되다니. 아위아는 왜 없어? 요즘 너무 바빠서. 그를 찾을 시간도 없었어. 돌아보기를 거부했다. 시간이 나면 꼭 말해야겠어. 아위안이 자기 아내도 모르다니. 페이페이가 빙글빙글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보기에는 나를 위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실은 경고로 가득 차 있구나. 너 아직 모르는 거야? 송원이 실종됐어. 나는 유하오가 굳은 표정을 짓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알 수 없는 아기를 품은 채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도 생각지 못했다. 송이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줄은. 그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도 알 수 없었다. 그냥 단순히 길을 잃은 거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납치되거나 살해당한다면 어쩌면 좋을까? 유하오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구석에서 나는 천천히 그를 향해 가듯 찬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내 표정을 알아본 유하오에는 아무도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유하오는 벼락을 맞은 듯했다. 반드시 너다. 그는 거의 갑자기 분노했다. 나는 왕경관 뒤로 숨었다.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다. 겉으로는 겁에 질린 듯 보였지만 실은 마음은 더욱 냉랭해졌다. 사람의 자질은 예부터 가지각색이다. 신성한 직업 안에도 쓰레기가 있기 마련이다. 내 예상대로 유하오는 서둘러 공을 세우고 승진하려 한다. 사흘이 채 안 되어 그가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과연 내 예상이 맞았다. 고작 사흘이 지나서 그가 직접 문 앞에 나타났다. 문이 열리자마자 내 몸을 밀치고 밖에서 안으로 들이닥쳤다. 직접적으로 말문을 열었다. 내가 송이안을 죽였지. 나는 겁에 질린 척 연기했다. 마치 방금 아버지가 그의 놀라운 비에 크게 놀란 모습처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선이 무심코 그의 가슴 부분에 꽉 채워져 있는 물건으로 향했다. 유하오가 아무리 잘 숨겨도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나를 상대하려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역시 녹음 중인 녹음펜이었다. 그는 내 허락도 없이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눈에 띄는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손도 대고 만져보고 싶어. 그가 내 침실 문 앞에 멈출 때까지 나는 문을 막았다. 일부러 아닌 척 그의 시야를 가렸다. 류하오, 너는 경찰이잖아. 이렇게 하면 무단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어. 그는 내가 불안해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냉소를 지었다. 보아하니 자신감이 넘치는군. 지금 나는 송위안이 실종된 게 아니라 살해당한 게 확실하다고 의심한다. 그리고 내가 유력한 용의자야. 내 집을 수색할 권한이 있다. 지금 거부하는 건 공무집행을 방해하겠다는 거야? 류하오, 국에서는 수색영장을 안 줬잖아. 너 감히 폭력적으로 밥을 먹다니? 왕 경관의 목소리가 갑자기 그의 뒤에서 들렸다. 그는 나를 원망스럽게 노려봤다. 즉시 이것이 분명 내가 꾸민 짓이라고 확신했다. 내가 캐다이로 그가 올 걸 보고 있었을 때부터 이미 몰래 왕 경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왕 경관의 표정이 안 좋았다. 류하오, 너는 법을 알면서도 범하는 거야. 공을 세우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일은 국장님께 사실대로 보고하겠다. 왕 경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왕 경관에게 류하오가 뒤돌아 음흉하게 나를 한번 노려봤다. 소리 없는 협박을 했다. 기다려라. 과연 일주일도 안 돼서 사건이 터졌다. 방 안의 불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내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옆에 있는 다용도실로 들어갔다. 작은 전기톱을 찾았다. 류하오가 한참을 기다렸지만 내가 계속 나오지 않자 간단하게 손잡이를 따고 열었다. 나는 전기톱을 들고 조용히 어두운 곳에 숨었다. 류하오는 들어오자마자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며칠간의 조사로 그는 확신했다. 송미안의 시체가 아직 내가 옮겨지지 않았다고. 그는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로 걸어갔다. 얼굴에 흥분된 미소를 전혀 감출 수 없었다. 송미안아, 송미안. 넌 내 좋은 형제잖아. 날 일거에 유명하게 해줘야 해. 출세하고 돈도 벌게 해줘.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며 흥분으로 일그러진 미소가 순간 그의 얼굴에 굳어졌다.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 그는 지지 않겠다는 듯이 부엌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바닥에서 식칼을 집어들었다. 침실 쪽으로 다가갔다. 오래 기다리고 있던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동을 증거로 삼아 찍은 후에 곧바로 전기톱을 들고 쫓아갔다. 나는 당연히 류하오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교훈을 주는 건 괜찮지. 누군가 한밤중에 우리 가게 전기를 끊었어. 식칼을 들고 몰래 우리 집에 들어왔고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어. 나는 정당방위잖아. 류하오는 내게 화장실 안으로 몰렸다. 나는 화장실 문이 꽉 닫히는 것을 바라봤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느긋하게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왕 형사가 도착했다. 피투성이가 된 류하오를 한번 쳐다봤다. 마지막으로 묘한 표정으로 나를 흘낏봤다. 이게 내가 말한 위험이야? 이 사람이 우리 집 전기 차단기를 내렸고 우리 집 자물쇠를 따고 식칼을 들고 우리 집에서 마구 휘둘렀어. 우리 집에 전기톱이 없었더라면 바닥에 쓰러진 건 나였을 거야. 류하오 이 사건은 영향이 컸다. 공무원이 법을 알면서도 범법했다. 직위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공개된 날 자하오신의 최고의 중매인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일자리도 해고당했다. 그는 모두가 칭송하던 모범 인기인에서 하룻밤 사이에 주변 사람들의 뒷담화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송위안, 자하오신, 류하오, 그는 셋 모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렀다. 나는 집을 팔았다. 돈을 가지고 곧바로 해외로 나갔다. 나도 내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다. 경찰은 언젠가는 내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알아낼 거야. 해외로 나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더 이상 아무도 나의 어두운 과거를 알지 못할 것이다. 과거 송원에게 시달리던 나의 전반생. 송원이 죽은 후 나도 새로운 삶을 맞이할 것이다.